미국은 이제 미국의 미자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매자를 미자로 한문으로 뽑아서 미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의 지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로 우수합니다. 또 이집트인의 우수함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제 7번째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그리스인들은 헬레니즘 가지고 세계를 철학적으로 정복했지 않습니까? 철학뿐 아니라 건축, 문화, 예술 이런 거. 로마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 역사의 기초가 되는 이 기본 체제, 또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중심이 되는 이탈리아하고 그리고 프랑스 쪽, 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근데 이제 중국이 세 개의 나라들을 한문으로 뽑아서 쓸 때 아메리카 대륙의 매자를 이제 미로 써야 되는데 그 많은 미자의 한자들 중에서 아름다울 미자를 뽑아서 쓴 거는 미국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제일 우리가 머릿속에 드는 게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이 역시 대단하죠. 각 주마다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들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들은 사실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절경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아름답지만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우리 남한의 50배 이상이나 되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경치도 50배 이상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합당한 평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미자가 바로 아메리카 대륙의 이제 매자를 이제 쓴 겁니다. 중국인의 지혜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영국이라고 할 때 영자는 앵글랜드, 앵글스의 앵자를 영자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쓸 때 꽃뿌리 영자를 써서 표현을 했어요. 사실 꽃뿌리 영자가 영광 영자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정말로 300년이 넘도록 그 영광의 시대를 가진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 영국의 이름을 부를 때 앵글랜드 앵자를 영자로 쓰면서 꽃뿌리 영자를 쓰는 중국 사람들의 지혜는 새삼 놀랍다. 지금이 중국 시간인지 미국 시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유대인을 이제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을 유태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은 이제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훨씬 이전에 뭐 다윗왕 시대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 야곱의 그 사실상 장자 역할을 한 네 번째 아들이 유대인데 유대입니다. 그게 히브리어 이름으로. 그런데 그 유대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민족이 돼서 또 유대의 지배도 받기도 하고 유대인의 피가 섞이기도 하고 12부족이 있지만은 12지파가 있지만 유대가 중심이 되니까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데 유대인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한문으로 할 때는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 유대인입니다. 유태인하고 유대인은 같은 말인데 유대인은 히브리어고 유태인은 한문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유자가요. 오직 유자에 개견자를 붙여가지고 유자를 쓰고 클태자로 중국 사람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굉장히 혹독한 취급을 받으나 근데 유대인을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이 19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도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보면서 유태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처럼 취급을 받으나 클태자를 써가지고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한문 가차법으로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중국인의 지혜가 정말 뛰어난 것 같다. 강의를 하다가 중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 미국이 시작하게 된 1600년대 바로 그 이전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거는 YMCA에서 작년 저의 강의, 그 재작년 그리고 4년 연속 했는데요. 김동주 교수 YMCA 이렇게 찍으면 그게 다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천안 YMCA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올리는 줄 모르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올리는 줄 알았으면 좀 더 고급스럽게 강의를 할 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지도를 그렸을 때 500년 전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제 지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여기 포르투갈이고 여기가 스페인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소위 콜럼부스가 항해를 시작해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신대륙의 역사, 미국 그리고 남미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제 알아야 될 이제 두 가지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이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여기 노르웨이 북쪽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리프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이쪽으로 와서 뉴펀들랜드라는 지금의 카나다의 아주 북쪽에 와서 거주하고 거기서 일부 그린란드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살았던 정착촌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주에서 왔던 사람은 리프 에릭슨이라는 1000년 전의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상식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부분이라 뭐 미국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최초의 미국 대륙의 발견자는 리프 에릭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을 엄밀히 이야기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리프 에릭슨은 대륙을 발견하려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유럽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건너가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 땅이 신대륙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콜럼부스는 말 그대로 콜럼부스 시대 때 이미 이것이 이제 신대륙이에요. 콜럼버스 혼자만 모르고 이후에 한 세대 지나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신대륙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신대륙의 발견자가 콜럼버스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는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에 이미 5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캐나다 북부에 와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역사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향을 준 인물은 미국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또 미국을 가본 적도 없는데 우리 아시아를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입니다. 120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1300년대 초반에 이제 세상을 떠난 마르코 폴로 여행기를 쓰죠. 동방견문록이라고. 그래서 부자가 마르코 폴로 아버지하고 17살 아들 부자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소위 몽골 제국까지 와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원나라에 가서 관리까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양 사람으로서 처음 아시아를 그 전에 누군가는 방문을 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문헌으로 남기는 사람, 동방견문록이라는 것을 써서 문헌으로 남기는 최초의 인물이 마르코 폴로가 되는데 이 마르코 폴로가 간 방향이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마르코 폴로가 갔다 와가지고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동방견문록을 쓸 때 당시에 이제 문학적인 장르의 특징이 과장법을 써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좀 부추기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코 폴로가 동양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마치 이상한 나라의 그 앨리스처럼 이렇게 환상세계를 갖게끔 그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당시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유행이 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환상을 갖게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그런 미지의 세계로 궁금증을 가졌던 것처럼. 그래서 1300년대, 1400년대에 있어서는 아시아가 미지의 세계였고요. 그로부터 이제 300~400년 후가 돼서 아시아가 어느 정도 다 드러날 만큼 드러났을 땐 남미 대륙이 그리고 북미 대륙이 미지의 세계, 이제 북미 대륙이 발견되고 나서 미지의 세계가 되고, 북미 남미가 다 발견되고 나서는 그 다음 미지의 세계는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미지의 세계가 이제 아프리카, 1800년대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또 유럽이 가장 먼저 이제 전 세계를 순항할 수 있는 배를 사실상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대륙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럽이 이 지구를 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배를 1300년대 이후 되면서부터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바로 마르코 폴로의 아시아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지도에는 미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구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죠. 마르코 폴로의 이제 글에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일본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황금이 넘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 고대사를 하는 분, 어떤 분은 마르코 폴로가 일본과 이 금관 가야의 후손인 신라를 혼동을 해가지고, 일본과 신라를 혼동해서 신라를 일본이라고 잘못 써서 실제 금이 신라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 기록이 이제 부정확한 걸, 그런 거를 지적해서 이제 우리 실제 그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 기록에 이제 역사성이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막 그 문제는 이제 별개의 학문적인 문제고요. 마르코 폴로의 어쨌든 이 책은 동양에 대한 큰 환상을 일으키고, 동양이라는 나라가 황금으로 가득 찬 지역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의 그 기록에는 또 다른 놀라운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마르코 폴로가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마르코 폴로가 그 언급했던 내용 중에 동양에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제왕이 있다. 그러니까 사제왕이라는 이야기는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 교황 따로이고 각국의 국가 수반이나 총리 따로이죠. 근데 사제왕이라는 거는 왕이 사제이고 사제가 왕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역사에 있어서 가끔 이제 국왕이 종교적인 기능까지 감당한 경우가 역사에 있어서는, 그리스 시대에 있어서는 사제 따로, 그 다음에 황제 따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는 이게 로마 황제가 나오면서 최고 사제 역할과 폰티무스 막시무스라는 최고 사제 역할과 엠페라토르 군사령관과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직이라는 정치적 최고 이 통치 수반이라는 세 개의 직위를 갖게 되면서 이게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본격적인 이제 교세를 갖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교회의 수장이 최고 사제 직위를 갖게 되면서, 황제가 가지고 있던 최고 사제 직위가 교회 수장에게 가게 되면서 교회 수장이 폰티무스 막시무스, 그래서 줄여서 PM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위 폰티무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폰티프라는 단어가 되고, 그거를 이제 오늘날 영어에서 이제 교황이라는 단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과 사제의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모였다가 흩어지게 되죠. 심지어는 이슬람조차도, 예를 들면 이슬람에 이제 족장이 있고요. 마호메드는 사실상 종교의 창시자인데, 마호메드의 후계자들을 칼리프라고 부르죠. 그런데 칼리프는 우리식으로 하면 교황 같은 개념입니다. 종교적인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많은 이슬람 나라들 중에서 1300년대 이후로 이쪽의 이슬람 세계를 거대하게 장악한 이슬람의 국가를 오스만 투르크라고 부르는데, 오스만 투르크의 특징은 술탄은 이제 황제를 뜻하는 이슬람 칭호입니다. 칼리프를 겸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탄과 칼리프가 겸직했다는 이야기는 교황과 황제위가 같아진, 사실상의 로마 제국 황제 시대에 그게 한번 다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세에 있어서는 교황 따로 황제 따로였으니까 사제 왕이 아니고 사제도 따로 왕도 따로죠. 근데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징기스칸이 1200년대에 한번 크게 휩쓸었기 때문에 그 마르코 폴로 그 이전 부터 동양에는 사제 왕이 있는데 이 사제 왕이 기독교인이고 그의 왕국은 굉장한 영광을 보여주는 왕국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도 나오고 마르코 폴로 이전 기록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가 동양으로 간 이유도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몽골 제국이나 원나라, 몽골 제국의 후손인 원나라를 구경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그 사제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 전설의 그 인물을 찾아서 간 거죠. 근데 이제 왜 사제왕이라는 인물을 찾아서 가려고 했느냐는 그거는 당시 이슬람 세력이 너무 강성해서 유럽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동방에서 구주가 나타나가지고 이슬람을 제어할 수 있겠다 해서 동방에서 답을 다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찾으려고 해가지고 마르코 폴로가 여행을 하고 어쨌든 동방 견문록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당시에 이제 책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한 과장법 수사입니다. 제 책은 과장법을 최소한 사용하지 않고 책을 썼습니다. 과장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동양을 황금의 지역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1300년대 이제 돌아와가지고 동방 견문록이 유럽에 퍼지니까 이 동방 견문록을 가장 잘 읽은 젊은이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럼버스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던 당시 모험심이 많은 탐험가들은 마르코 폴로 이유 때문에 동양으로 가는 길을 빨리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왜 이 길로 가지 못하는, 여기에 이제 이슬람 세력이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육로는 위험하고 그러고 길도 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특히 중국이나 일본으로 빨리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지도에는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네시아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개념 여기도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바로 스페인이고 조금만 더 가서 가면은 중국이 나오고 조금만 더 가서만 인도가 나와서, 그래서 사실상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의 동기도 신대륙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찾아서인데, 인도를 찾아서라는 말은 또는 중국을 찾아서 인도를 찾아서인데 그럼 황금을 찾아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륙 발견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하려면 신대륙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 신대륙 얘기를 하려면 마르코 폴로의 그 책이 동기가 돼서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로 가는 루트를 배에서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492년이 역사적인 해인데요. 가끔 티셔츠에 1492라고 적어진 티셔츠가 있습니다. 또는 뒤에나 이렇게 적고 있고, 1492는 개척과 모험을 상징하는 해죠.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이사벨라 여왕한테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탐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콜럼부스가 배를 빌려서 이제 신대륙이 아니라 인도로 가는 그 지도, 콜럼부스의 지도에는 아예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이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제 가가지고 결국에는 발견을 하게 되는데, 콜럼버스는 총 4차례 이제 항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배를 가지고 왔을 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결코 돌아올 걸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지구가 네모져서 어느 날 그물이 갑자기 확 쏟아지는 절벽이 있어서 바다의 절벽에서 그 배는 못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정말로 이제 어마어마한 항해를 거쳐서 콜럼버스가 이 소위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도착하게 돼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여기 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그 신대륙이라고 해도 콜럼버스는 그건 신대륙이 아니라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자기가 도착했던 이 지역을 인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웨스트 인디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서인도 제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서인도, 제자는 모두 제자고 도는 섬도니까 서인도 제도는 여기 오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섬이 많이 몰려 있습니까? 여기 돌아갈 때
강화도는 7개가 있지만 목포 옆에 신안에 가면은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섬으로 된 군이죠. 완도에도 섬이 많습니다. 이러듯 이 남미 북미에 섬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도 섬이 별로 없고요. 여기도 섬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섬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참 묘합니다. 근데 섬이 어디냐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또 섬이 또 어디 많이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 3,000개 정도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집중적으로 몰려온 게 여기가 몰려 있고 여기서 여기가 몰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부릅니다. 웨스트 인디. 이름이. 근데 왜 웨스트 인디냐? 콜럼부스가 여기가 인도 서쪽이라고 해가지고 웨스트 인디라. 그래서 아직도 이름은 웨스트 인디라고 부르고 사람들도 인디안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지금은 인디안이라고 이제 안 부릅니다. 그러나 200년, 300년 동안 인디안이라고 불렀고 우리도 인디안이란 말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모든 교과서에서 역사적인 표현에 등장하는 것만 제외하고 역사적 표현 등장한다는 얘기는 옛날 책에 쓰여진 거, 옛날 책에 쓰여진 거를 빼고 지금 새로 기술할 때는 인디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 않고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네이티브는 원래 태어났다는 뜻이고 아메리칸, 미국에서 원주민이라는 거죠. 아메리카 원주민,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한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인디안 부족이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민 가신 분들이 교포들끼리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합니다. 거기 인디안 부족이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나 영어로 얘기할 때는 거기 인디안 트라이브라고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종의 신뢰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존중하는 표현으로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사람이다 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 단어입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단어가 서류를 작성할 때도 당신의 소위 혈연적 인종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인디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사라진 지 수십 년 됐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콜럼부스는 여기로 서인도 제도라고 했고요. 콜럼부스가 처음 도착한 곳은 사실상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건 아닙니다. 가장 처음에 왔던 것은 여기 굉장히 큰 여기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산살바도르입니다. 산은 세인트라는 뜻이고요. 살바도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준 섬, 구세주 섬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섬 이름이 구세주입니다. 섬이 당신 어디 살아? 산살바도르. 우리 한국말 하면 저요? 구세주 섬에 사는데 이렇게 돼서 그런데 왜 산살바도르냐면 여행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 콜럼부스하고 함께한 그 뱃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이 뛰어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한 면에서 모험심이 있고 콜럼부스를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유럽 사람 중에 이 백길로 항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백길로.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그 배들은 이미 배의 이 소위 진행 노선에 대한 항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따라서 가는 건데 콜럼버스는 그런 정보조차도 없이 나침반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계속해서 서쪽으로 간 것이죠. 나침반만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읽었던 유럽의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었던 그 이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냥 대충 그려놓았던 그 지도들 그것들을 굉장히 정확한 정보로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자기 나름대로 항로를 대충 예상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침반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 인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 여정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일이 걸려서 항해를 했고요. 그 항해를 하는 동안 이제 선원으로부터 선상반란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러다 다 죽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고 실제로요 이 이후로도 많은 남미의 탐험대가 있는데 그 남미의 역사적인 탐험대들 예를 들어 미시시피 강을 발견한 스페인의 탐험대 같은 경우 700명이 가가지고 100명 정도밖에 못 살아옵니다. 이 이후로 간 탐험대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부스와 함께 처음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그 불안감은 말로 알 수 없어요. 처음에는 막 이사벨라 여왕이 환영해 주고요. 이사벨라 여왕이 간다고 하니까 가서 무언가 마르코 폴로의 그 옛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황금의 아시아를 빨리 갈 수 있는 쇼컷이 생긴다면 우리가 무역을 이슬람 세력을 피해서 이쪽으로도 우리의 강력한 배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하면서 크게 이제 격려해 줘가지고 가는데 콜럼부스의 여정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지게 되고
이 50일 이상이 길어지게 되는 이 여정에 있어서 콜럼부스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콜럼부스가 그렇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아닌데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시기가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선상에서 이 내 여정이 실패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배에서 끊임없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섬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서인도 제도의 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산살바도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세주의 섬이다. 이렇게 구세주께서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한 섬이다. 그래서 콜럼부스의 첫 번째 여정은 여기가 이제 쿠바거든요. 이게 쿠바고 여기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입니다. 여기 있는 원래 여기 있는 나라가. 그런데 여기 본토를 가지 않습니다. 본토를 간 게 아니고 여기 산살바도르하고 요 쿠바 앞에 있는 이 지역만 보고 돌아갑니다. 근데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도 대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후로 3번 더 와서 마침내 멕시코 쪽에도 한번 가게 되고 이쪽에 베네수엘라인데요. 맨 위에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에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본토를 그 뒤로 3번 더 항해를 해가지고 상륙을 해서 콜럼부스의 이름을 역사에 남깁니다. 첫 번째 항해를 하고 돌아오는데 총 4번의 항해 첫 번째 하고 돌아왔을 때 유럽의 최고의 영웅이 됐습니다. 콜럼부스가 돌아올 걸로 사실 여왕도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스페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의 돌아온 이야기는 전 유럽에 마르코 폴로의 이름을 뒤덮을 정도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마르코 폴로가 닐 암스트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주를 정복한.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새로운 이제 과학의 뛰어난 인물들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듯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마르코 폴로 이상의 인기를 얻으면서 가는 곳마다 뭐 영웅 대접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의 이 항해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남미, 북미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많은 이제 계기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탐험에 대한 너도나도 콜럼부스의 항해의 성공으로 그 지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시에 마치 스타팅 라인에서 경주를 하듯 영국도 탐험대를 보내고 포르투갈도 탐험대를 바로 보내고요. 스페인도 또 탐험대를 보내고 스페인에서 또 다른 탐험가들이 나서 탐험을 하고 프랑스도 탐험대를 보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사람들은 콜럼부스가 이루어져서 콜럼부스가 갔다 왔을 때 몇 년 동안은 콜럼부스가 엄청난 영웅이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콜럼부스의 인기가 이제 시들고 가고 자국의 탐험 영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럼부스가 세상을 떠날 때 만년에는 그가 처음 갔다 왔었을 때는 콜럼부스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유명한 그 정치인이나 그 통치자들조차도 콜럼부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만년에는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이가 없을 정도로 쓸쓸한 삶을 보냈습니다. 콜럼부스의 오류는 끝까지 자기가 발견한 곳이 인도라고 믿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부스 이후에 한 세대 지나서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콜럼부스 이후로 콜럼부스가 갔다 오고 나서 그 항로에 대한 정보가 얻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공개됐기 때문에 그 항로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이제 탐험가들이 그 항로에서 그대로 똑같이 가면 그곳밖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을 창조적으로 한 번씩 해봅니다. 콜럼버스가 간 곳은 신대륙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위로 가야 인도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조금 더 밑으로 가야 인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온 콜럼버스가 이곳에 여기 상륙했죠. 두 번째 큐바 쪽 상륙했죠. 세 번째 여기 베네수엘라 상륙했죠. 네 번째 멕시코 쪽에 갔죠.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실제 본 지역도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배가 오면서 어떤 사람 항로를 더 위로 해서 이렇게 가고 아예 더 프랑스는 더 위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포르투갈 아예 더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콜럼부스가 해온 그 항로의 정보를 기본 틀로 해가지고 방향을 조금씩 바꿔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도 땅이 있고 이렇게 가도 또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대륙이라고 알려지고 나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인도는 어디 있는가가 이제 사람들에게 큰 숙제가 되는 거죠. 인도는 어디 있는가? 진짜 인도는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제 이 답을 이제 해결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한 40년 정도 지나서 마젤란이 결국에 인도로 갈 뿐 아니라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배를 5척 빌려가지고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내려가는데 남미가 이 정도 있으면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면 되죠. 예를 들어 남미가 이 정도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돌겠죠. 북미가 이 정도만 있다 이렇게 돌겠는데 북미 쪽에 저 위는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미 항로를 저쪽에다가 잡아가지고 저쪽 위로 가는 게 인도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야 인도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콜럼버스가 여기까지 하고 포르투갈이 여기까지 발견했으니까 땅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보시면 유럽이 역사의 굉장한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데 실제 유럽의 땅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만한 나라 영국이 세계 3분의 1을 지배를 했었으니까 지금 땅 크기로 보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신대륙이다. 새로운 대륙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메리고 베스푸치조차 이 대륙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이건 신대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미 북미의 이게 하나로 한 짝의 대륙이죠. 크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젤란이 도는데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한도 끝도. 계속해서. 그래서 마침내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여기였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인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가 태평양이죠. 그렇죠. 그 태평양 바다를 정말로 계속해서 간 거죠. 갔는데 콜럼버스보다도 더 태평양 바다에 들어서면서 대서양은 아틀란틱 오션이죠. 이름 자체가 아틀란틱 오션이라는 게 옛날에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다고 플라톤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 읽었던 옛날 고대 전설에 보면 아틀란티스 대륙이 그 큰 지진이나 지각 변동이나 화산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가라앉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럽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대서양이라는 바다는 험하고 거친 바다입니다. 그런데 마젤란이 항해를 정말로 깁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마침내 돌아섰는데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인도가 여기쯤 있겠지 했는데요.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여기에 콜럼버스 거리하고 틀려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크고 평평한 바다. 그런데 특징은 정말로 잔잔해요. 그래서 퍼시픽 오션, 평화로운 바다.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다가 마침내 나타납니다. 콜럼버스의 산살바도르처럼 마침내 나타나는 바로 이 섬이, 이렇게 해가지고 섬이 필리핀인 거죠. 그 필리핀을 발견했을 때 마젤란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섬 전체를 나한테 배를 빌려준 스페인 왕 필립에게 바친다 해가지고 이곳을 필립의 나라다 해서 필리핀이라고 불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명이 필립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군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토 히로부미라고 불렀다면 우리가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이라고 그 국명을 지금도 쓰고 있죠. 그래서 필리핀에 내려서 마젤란에 내려서 그 유명한 세부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마침내 대륙에 도착하게 된 거 감사하고, 그러나 원주민과의 그 다툼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마젤란은 이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마젤란 기념교회가 있고 마젤란의 유해도 거기가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마젤란의 부하들은 이후 항해를 계속해서 성공을 해냅니다. 그래서 돌아서 마침내 오게 되면서 이 세계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게 그제서야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자,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로 이제
콜럼부스의 이름을 따서 이 대륙의 이름이 콜롬비아라고 한참 동안 불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콜럼부스는 몰랐지만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콜롬비아라는 이름이 이 신대륙의 이름이 됩니다. 오랫동안 사실 이 대륙의 이름을 가지고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발견해놓고 인도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었어요. 아, 그게 신대륙이 아니고 인도라고 하니까 야, 거기는 인도 어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신대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름이 신대륙이었어요. 뉴 월드였습니다. 말 그대로 신대륙이 그게 하나 이름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가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쓰죠. 예를 들어 뭐 문을 새로 고치고서는 새문이라고 부르고, 새문 안에 살면 새문 아니고, 새문 밖에 살면 새문 바뀌고, 새문 안에다 교회를 세우면 새문 안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새자를 써가지고 지역 이름보다도 새자를 써가지고 새동네, 너 어디 사는 새동네, 전부 다 각 지역마다 새동네 있었잖아요. 저도 저희 시골에 새동네가 있었어요. 새동네. 저는 그게 새가 사는 동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동네 준말이고 하나의 고정 지역 이름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 새동네. 천안은 옛날에 새동네가 있었습니까? 천안에 혹시 오래 사신 분은 새동네 있었나요? 늘 역전 주변만 새동네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뉴월드가 오랫동안 이름이었었고요. 뉴월드가 오랫동안 신대륙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은 신대륙이었어요. 신대륙이었다가 누군가는 이것을 명명을 해야 되겠다. 그냥 신대륙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그렇다 해가지고 한 부류는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처음 신대륙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땅 자체를 처음 발디딘 사람은 콜럼부스지만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것이 신대륙이라고 처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스스로 붙인 게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돼요. 아가 들어가게 되면 땅 이름이에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땅은 하늘은 남자요, 땅은 여자인 거죠. 그래서 고대 헬라어고 라틴어고 고대어에 있어서 아가 이름이 들어가는 게 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 이름 들어간 게 많습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아시아. 그래서 아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 모든 수고를 기울여 가지고 저 땅을 실제 발견한 사람은 콜럼부스인데 콜럼부스의 이름을 따서 저 땅을 콜롬비아라고 부르자 해가지고 유럽 계통의 대륙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아메리카라고 꽤 많이 불렀고요. 영국 쪽에 있는 사람들과 스페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콜롬비아라고 불렀습니다. 대륙의 이름이. 그래서 콜롬비아가 이 대륙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를 사우스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 이렇게 북, 남 이름을 이제 현재 지리적 개념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조선시대 때는 정확하게 지리적 구분을 가진 건 아니었잖아요. 산을 경계로 해서 뭐 했지. 그러나 지금은 뭐 땅 한 평도 10cm만 뭐 넘어서도 소송하고 뭐 이러던 시기니까 저희는 이제 엄밀하게 재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북미, 남미 이렇게 부르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전체를 콜롬비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체를 아메리카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한동안 북미를 콜롬비아라고 부르고 북미를 콜롬비아라고 부르고 그리고 남미를 아메리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같이 쓰기도 했다가 따로 쓰기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아메리카가 정식 지역의 이름이 됐고요. 콜롬비아는 문학적인 이름 또 사회학적인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 증거가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미의 어떤 나라들이 세워졌을 때 콜롬비아라는 이름을 사용한 나라가 있죠. 콜롬비아. 말 그대로 콜럼부스가 발견한 땅의 대륙에 세워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주가 있고요. 여기가 워싱턴 주입니다. 여기 워싱턴 주. 워싱턴 주의 가장 큰 도시가 시애틀이죠. 여기가 시애틀이 있습니다. 이제 북위 49도를 이제 캐나다라고 부르고, 여기를 이제 오늘날의 미국이죠. 미국인데 여기가 워싱턴 주가 있습니다. 워싱턴 주. 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주라고 부르는데 여기 시애틀이 있어요. 그 아래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내려오면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그 유명한 도시, 머리에 꼭꽂고 가는 도시, 그리고 여기 로스앤젤레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샌디에고가 있고요. 여기 샌디에고가 있고요. 이렇게 큰 도시가, 여기 밴쿠버가 있습니다. 밴쿠버가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애틀이 있죠. 그 유명한 스타벅스가 시작된 곳. 여기 시애틀 방문하면 그 시장 마켓에 가가지고 시애틀에서 제2로 스타벅스 커피점에 앞에 줄 서가지고 반드시 스타벅스 커피 사 마시고 오는 지역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갈 때 여기 시애틀이 있습니다. 그 시애틀이 있는 주가 워싱턴 주입니다. 워싱턴 주인데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는 바로 여기가 있죠. 여기가 뉴욕 아래쪽에 있죠. 여기가 보스턴이고, 여기가 뉴욕이고, 여기가 워싱턴인데, 이 워싱턴은 그러니까요, 여기도 주로서 크고 저쪽은 수도로서 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에 삽니다. 그러면 답이 안 돼요. 어디 워싱턴이냐? 워싱턴 DC냐? 워싱턴 스테이트냐? 이렇게 이름을 꼭 붙여줘요. 미국 안에서는 붙여줘요. 미국 바깥에서도 붙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둘 다 굉장히 큰 이름이니까, 주도 크고 이쪽도 주도 크고 워싱턴 DC도 수도이기 때문에 커서 그래요. 그래서 어디 삽니까? 저 워싱턴 DC에 삽니다. 그러면 저기 사는 거예요. 비행기로 이쪽에서 여기까지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필리핀만 하더라도 4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더 먼 거리입니다. 더 먼 거리. 6시간이니까. 그러니까 DC 삽니다. 아니면 워싱턴 스테이트 삽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워싱턴 살아 이렇게 되면 어디요? 워싱턴 DC요? 아니면 워싱턴 스테이트요? 이렇게 또 질문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워싱턴 DC라는 말이 이제 DC가 여기서 디스트릭트라는 말이죠. 디스트릭트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역에서 이제 뭐 불당 지구, 불당 디스트릭트, 신방 통정 디스트릭트, 백석 투정 디스트릭트. 제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쌍용동에서 살다가 이제는 쌍용동을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석동으로 왔지만 여전히 쌍용동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를 못하고 백석동에 살면서 늘 쌍용동을 향해 그리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두정동을 무시하면서, 그리고 또 불당을 외면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디스트릭트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C는 뭐냐면 이게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District of Columbia.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수도를 세울 때 미국은 각 주가 다 개별적 국가입니다. 그러면 수도를 세울 때 그 수도의 땅은 어느 한 주에 소속된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수도의 땅은 전 미국의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전 미국이라는 이름을 콜롬비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District of Columbia라는 말은 뒤에 콜롬비아가 오늘의 우리의 아메리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미국. 그래서 오랫동안 콜롬비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 이름은요, 그 뒤로 우주왕복선을 할 때도 콜롬비아, 미국을 대표하고 또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많이 쓴다. 그러나 지리적인 명칭으로는 지금은 아메리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탐험에 대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부스가 와가지고는 이쪽에 웨스트 인디, 서인도 제도에 있는 쿠바하고 도미니카 리퍼블릭하고 여기 있는 산살바도르 섬을 보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후에 2차, 3차, 4차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상륙을 하면서 더 루트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스페인 다음으로 포르투갈이
바로 남미 개척을 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이 남미 개척하고 스페인도 나서게 되고 하니까 서로 같이 개척하면서 이제는 무슨 일이냐면 깃발 꽂고 여기가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클레임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추후에는 국경의 경쟁으로 벌어지고 경쟁은 전쟁까지도 발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교황이 1893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이곳에 있어서 경계선을 긋습니다. 경계선을 그어서 소위 이 선의 안쪽에서는 포르투갈의 땅으로 하고요. 포르투갈의 땅으로 하고 이 선의 바깥에 있어서는 스페인의 땅으로 서로 구역을 나눠서 탐험하라고 이렇게 경계선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지어주면서 이제 일부 이미 개척이 되었던 스페인 땅은 포르투갈로 넘어가거나 포르투갈 땅은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선이 그어지게 되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이 정복했던 땅은 따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이제 브라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언어는 스페인어가 아니고 포르투갈 말을 씁니다. 브라질 가가지고 스페인 말 쓴다고 하면 그처럼 무식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머지 모든 지역은 스페인 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이제 교황에 의해서 이제 경계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그 다음에 나서서 이제 탐험을 스페인 다음으로 탐험을 하게 되는데 포르투갈의 탐험 영역은 남미 쪽으로 이제 제한이 돼가지고 남미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험을 하는 이제 탐험에 나선 나라는 영국이 탐험에 나섭니다. 그래서 섬나라 영국이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영국의 당시 왕이요. 그러니까 1517년경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영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헨리 7세라는 왕이었어요. 그 헨리 7세가 이제 아들 헨리 8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 헨리 8세가 이제 영국의 교회를 개혁하고 그 유명한 아내를 6명이나 두고 천일의 애인이라고 부르는 궁녀 애인이랑 원래 정실 부인 캐서린을 버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실증 나니까 3년 후에 목을 쳐버리고 또다시 결혼을 해가 이후로도 결혼을 4번을 더해서 부인이 6명이나 된 그런 유명한 국왕이죠. 헨리 8세. 그 헨리 8세의 아버지 헨리 7세 때 헨리 7세는 그 헨리 7세의 며느리가 누구냐면은 이사벨라 여왕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 헨리 7세는 지금 이사벨라 여왕의 콜럼버스 보내가지고 신대륙을 지금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그 신대륙을 이제 식민지를 개발해서 그러면 스페인 땅이 점점 저기 넓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영국도 강력한 그 해양 기술을 갖추라고 요구를 하고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대륙에 대한 탐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콜럼버스의 항로에서 더 위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후 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럼버스의 항로가 있는데 그 콜럼버스가 온 항로에서 위로 올라가서 땅을 발견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디가 나오게 되냐면 오늘날의 북미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땅에 가가지고 이제 그 항로를 천명하고 그 항로에서 만나게 되는 그 위 지역은 영국 땅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명백하게 국제법상 거기는 영국 땅이다라고 서로 협의되고 한 건 아니지만 워낙 당시에 있어서는 탐험대는 사실 작고 남미 북미는 너무 거대한 유럽을 여기다가 다 갖다 넣어도 몇 개가 있을 정도로 거대했기 때문에 그냥 뭐 그쪽에 뭐 위에 차지하라고 그래 뭐 우리는 아래로 갈게 이런 분위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영국이 이제 위를 가게 된 이유도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 쪽으로 항로를 잡고 그 항로의 정보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충돌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식민지 정착촌을 세워가지고 그곳에 있는 인디안들을 스페인 같은 경우는 다 기존에 있던 아즈텍 문명,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 그 다음에 이 남미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 잉카 제국까지 다 무너뜨리고 거기 스페인의 식민지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영국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북미 지역을 탐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쪽을 가가지고 탐험하게 되고 이후에 이 항로를 가지고 이제
소위 영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정착촌을 이루고 산다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북미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콜럼버스 얘기는 제가 마감은 해야 되는데요. 콜럼버스는 황금을 찾아서, 황금의 아시아를 찾아서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황금은 별로 못 가지고 왔고 대신에 아메리카 원주민을 데리고 와서 유럽에서는 보지 못했던, 흑인들은 아프리카에 있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의 얼굴은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보여주고 그 중남미에서 있는 열대 채소하고 과일하고 이런 것들을 가득 가지고 와서 유럽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신대륙의 이 소위 품종들이 유럽으로 이식돼 가지고 유럽인들의 주식이 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는 황금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상 황금에 필적할 만한 그런 종자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전 세계 서양인들의 이제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게. 그가 죽을 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로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이제 워낙 유명한 탐험가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 항해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콜럼버스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백길에 대한 것을 나침판 하나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냥 상상으로 그려놓은 지도를 가지고 찾아갔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진짜 놀라운 거고요. 그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정말 뛰어난 항해사였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정말 뛰어난 항해사였다. 납침판과 별의 좌표만 가지고도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 오늘날은 다 배에 그 컴퓨터로 이 항로 좌표가 찍혀가지고 자기 가게 돼 있잖아요. 조금만 벗어나도 이게 알게 되니까 수정해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항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콜럼버스가 보면은 이게 항해냐 이렇게 이게 항해냐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영국이 이쪽에 탐험대를 보내가지고 이쪽은 영국 땅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헨리 8세가 이제 영국에 국왕이 되면서 헨리 8세는 해외 탐험에는 지금 현재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영국 내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영국의 새로운 변화 이런 문제가 시급해서 신대륙에다가 정착촌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회적인 정황이 안 됐습니다.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아들이 아주 늦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늦둥이 아들 에드워드가 이제 왕에 오릅니다. 근데 왕에 오른데 6년 동안 통치를 하고 1447년에서 1552년까지 18살의 나이로 일찍 병사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그 통치 체제가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리라는 또 헨리 8세의 딸이 또 영국의 왕에 올라서 5년 동안 다스리다가 암으로 또 1558년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메리의 이복 동생인 엘리자베스가 이 천일의 앤이 낳은 그 공주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자기 어머니 목 베어버리고 나서는 이 엘리자베스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고, 또 자기의 다른 이복 언니 메리가 왕할 때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죠. 왜냐하면 메리의 어머니는 스페인의 공주 이사벨라의 딸 캐서린이었고,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둘이 아버지 씨는 같지만 배가 다르잖아요. 근데 배가 다른데 엘리자베스 어머니는 캐서린의 궁녀였지 않습니까? 그럼 궁녀였는데 네 엄마가 말이죠. 아버지한테 꼬리 쳐가지고 우리 엄마가 네 엄마 때문에 쫓겨났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니까 이게 정말 그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런던 타워와 가택연금을 번갈아 하면서 수시로 사형으로 위협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죽을 때는 왕위를 엘리자베스에게 이제 주고, 엘리자베스는 죄수의 신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왕이 되는데, 인생의 그 역사에 보면은 운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프다고 슬픈 것도 아니고, 지금 낮다고 낮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렵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메리는 5년밖에 왕위에 못 있었는데 엘리자베스는 5년 동안 대신 감옥에 있었는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41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반석 위에 올려놓는 통치를 엘리자베스 여왕 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대륙 탐험을 마치 오늘날의 우주개발 또는 뭐 또 새로운 어떤 미지의 세계를 위한 과학기술의 개척,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나간다, 뭐 이런 모토를 내건 것처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대륙에 있어서 뿐 아니라 이제 사실 해양의 그 패권을 놓고 가장 경쟁 상대가 스페인이기 때문에 스페인과의 1588년 전투를 거대한 해전을 치르고요. 결국에 스페인의 해군을 괴멸을 시키고, 그리고는 사실상 그 이후로는 이제 스페인은 지는 나라가 되고 영국이 이제 떠오르는 세계적인 패권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국민의 탐험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북미 대륙을 본격적으로 탐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착민들까지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는지 봐라. 그리고 그 정착민이 다시 우리에게 그 정보들을, 미국에 관한 정보들, 북미에 대한 정보들을 주면 이후로 추후로 사람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첫 번째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월터 라울리라는 사람하고 탐험대 11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정착해서 가서 살으라고 북미 대륙을 무조건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게 이제 미국 역사에서 이게 이제 소위 수수께끼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17명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비행기하고 배가 사라지든 117명이 갔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살았던 유적지에 빈털터리로 돼 있고 시체도 유골도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 간 첫 번째 그룹의 이제 소위 미스테리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로아노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이쪽에 중부에 있는 곳이죠. 그 로아노크 지역에 정착촌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거 로아노크의 미스테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설에 의하자면, 전설보다 전승에 의하자면 너무도 북동부가 너무 춥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간 내리는 눈을 거기는 1년이면 봅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막 50인치면 1m가 막 눈이 쌓이는데, 저도 이제 보스턴이 미국 북동부이기 때문에 1년에 내리는 눈이 4월 달까지 내립니다.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주차장에 차 세워두면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이 차가 내 차인지 저 차인지 모르고 못 찾습니다. 진짜로 못 찾습니다. 한참 파가지고 이거 보면 색깔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해가지고 하면 색깔이 맞아요. 맞고 내 차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한참 하는데 색깔도 맞고 차종도 맞아요. 근데 번호판이 틀리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또 제일 유행하는 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그러겠는. 그래서 극심한 추위로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피신했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인디안의 공격을 받았든지 그들에게 큰 신변의 병고가 생겨서 아마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만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갔던 이제 나중에 이제 청교도들도 가고 뭐 제임스타운의 사람도 가고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인디안들에게 물어봅니다. 40년 전에 왔던 그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혹시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느 부족에 그런 백인 여자아이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풍문으로만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자 여자들은 추위, 그 정착촌 그 자리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아사했거나 병사했거나, 그게 이제 그랬을 것으로 보고, 거기 남은 몇 명의 아이들은 인디안 마을에 동화돼 가지고 이게 살았을 것이죠. 이게 117명이 간 첫 번째 영국 탐험대의 실종 사건, 미국의 역사의 소위 미스테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후로 이제 영국의 탐험대는 저 땅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보냈고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처녀였죠.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 땅의 이름을 버지니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버지니아. 그래서 오랫동안 버지니아가 미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북미 대륙의 세 가지 이름을 이제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첫째 콜롬비아, 두 번째 아메리카, 세 번째 버지니아입니다. 지금은 버지니아가 점점 작아서 버지니아 주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랫동안 1500년대, 1600년대, 200년 동안은 버지니아 그러면은 영국이 전체 관장하고 있는 북미 대륙 북동부에서 저 아래쪽, 오늘날 플로리다 위쪽까지. 플로리다는 그때 스페인 영역이었거든요. 스페인이 여기다가 스페인 플로리다 맨 끝에 산 아우구스타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세인 어거스틴은 세우고 여기까지는 스페인 땅이어서 여기를 전체를 버지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버지니아가 하나씩 하나씩 쪼개지면서 여기 매사추세츠 주가 나오고 처음에 이제 버지니아 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소위 필라델피아 주가 나오고 그 다음 매사추세츠주, 필라델피아주, 로드아일랜드주, 코네티컷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쪼개져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원래 전체 이름은 그때 버지니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국이 이렇게 탐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도 탐험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도 탐험대를 보내는데 항로의 좌표를 영국보다 더 위로 잡습니다. 영국보다 더 위로 잡아서 오늘날의 소위 캐나다 땅, 이제 캐나다 땅으로 이제 프랑스가 프랑스죠.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이 지역에 가서 프랑스 정착존을 하고 이쪽 지역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뉴 프랑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뉴 프랑스입니다. 뉴 프랑스. 근데 오랫동안 뉴 프랑스가 이름이었는데 이제 뉴 프랑스라고 부르지를 않고, 그러니까 당시에 불렀던 이름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스턴도 보스턴이고요. 요크가 영국에 있는데 뉴욕이라고 불러서 지금도 뉴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욕이란 뜻이 아니고 뉴요크가 아니라는 뜻이 뉴욕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뉴 프랑스였는데 뉴 프랑스라고 하지 않고 이제 독립을 해서 나라가 되니까 이제 캐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캐나다라는 말은 그 지역 뉴 프랑스, 지금까지 캐나다죠. 캐나다 지역에 있는 원주민 말인데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프랑스인이 와가지고 마을을 만든 거예요. 캐나다. 캐나다. 원주민들이 하면서 얼굴 하얀 사람들 캐나다. 하면서 얼굴 하얀 사람들 캐나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를 캐나다라고 부르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거기 뉴 프랑스다 이러고 원주민들은 우리를 캐나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그 캐나다가 국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캐나다의 뜻은 그게 아니고 마을이라는 뜻이 됩니다. 마을이고 캐나다 사람들이 이 북쪽에 와가지고 이 미국의 북미 더 위에 있는 이쪽 지역에 살게 되니까 이쪽은 뉴 프랑스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많이 모여서 살게 되는 이제 도시, 타운이 하나 형성이 되는데 그 타운을 거기 있는 인디안들이 퀘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퀘벡. 거기서 모여 사는데 거기가 퀘벡이래요. 퀘벡. 그래서 퀘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퀘벡 지역은 오늘날도 그 캐나다의 퀘벡 지역은 그래서 불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영향 때문에. 불어가 공식적인 거기 언어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캐나다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를 거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퀘벡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강가라는 뜻입니다. 강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말입니다. 일반적인 말인데 그 프랑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특별한 지명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날의 퀘벡, 캐나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특정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항로의 좌표를 더 위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이 이제 프랑스의 영향이 있게 되는 거고요.
퀘벡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는 아래쪽으로 탐험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가 영국이 13개주가 들어설 정도로 이렇게 거대한 이제 땅이 이미 영국의 버지니아 지역으로 불리우면서 새로운 영국, 뉴 잉글랜드로 이렇게 명명되고 있을 때 여기 아팔라치아 산맥이 있기 때문에 미국 땅이 워낙 광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팔라치아 산맥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을 프랑스가 계속해서 개척해 내려오면서 유럽에서 계속 발표합니다. 자기네 나라가. 그쪽에 퀘벡에서부터 아팔라치아 산맥 건너서 신대륙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그쪽이 프랑스 땅입니다. 그러면서 루이의 땅입니다. 이러면서 루이지애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는 지금은 여기가 루이지애나 주 이름인데요. 주 이름이 아니라 원래 여기가 다 루이지애나였습니다. 루이의 땅이란 뜻이에요. 루이애나가 땅이니까 루이지애나, 루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루이지애나가 컸는데 주가 하나씩 생기면서 루이지애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주들이 위에서부터 뭐 미네소타주 생기고 나중에 미국에서 주들이 생기면서 루이지애나 점점 작아져서 맨 밑에 이제 루이지애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루이지애나가 이거지만 옛날에는 루이의 땅, 프랑스가 이제 거대하게 또 이쪽에 영토를, 영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토를 나중에 미국이 구입하게 되죠. 프랑스가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광활한 땅을. 그런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런 정신 나간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 정신 나간 지도자가 세계사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이 나폴레옹이 팔아버립니다. 그 땅. 자기 안 가니까. 내가 자기 뭐하러 자기가 거기 가요. 그래서 미국에 돈 받고 그 거대한 루이지애나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으로부터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그 땅을 받고 이것은 장차 우리 미국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폴레옹은 그러면 왜 팔았는가? 왜 팔았냐면 언제든지 딴 나라 세계는 넓고 정복할 것은 많다. 그러니까 또 정복하면 되니까. 유럽에도 정복할 것 꽉 차 있는데 거기 그래 당신 돈 내고 가져가 이렇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자기가 생각했을 겁니다. 가지도 않고 뭐 거기서 프랑스 사람도 얼마 살지 않은 거대한 땅 미국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 거죠. 스페인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인이 북미 쪽도 탐험을 하게 되는데요. 스페인이 북미 쪽을 탐험을 할 때 이 아래 멕시코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죠. 이게 캘리포니아 주고 그 옆에가 여기가 아리조나 주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다 이 이름들이 인디안식 이름들입니다. 미국의 주들의 많은 이름들은 네바다도 그렇고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이런 거는 다 그 인디안식 이름입니다. 물론 영국식 이름의 주들도 있습니다. 영국 사람의 이름을 딴 주 이름 델라웨어, 그다음에 영국의 여왕의 이름을 딴 버지니아 이런 거는 영국식, 또 윌리엄 펜의 이름을 딴 펜실베니아 이런 것도 영국식 이름이지만 미국의 주들 이름 보면 어떤 이름들은 인디안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멕시코는 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멕시코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아리조나 지역이 있는데 스페인 탐험대는 주로 이쪽을 탐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탐험대가 탐험을 하고 돌아오고요. 그 이후에 이 탐험을 하고 이제 이 지역이 스페인이 자기네들의 영토다라고 이제 선언을 유럽 땅에서 이제 서로 여러 나라들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북미 지역의 좌표를 찍고는 저쪽은 우리가 관할한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착존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카톨릭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도시들을 세우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 정도 시간에 제가 아마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 이제 형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스페인의 첫 번째 탐험대는 이쪽으로 이제 탐험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스페인 탐험대만큼 그 황금의 눈이 먼 탐험대가 없었어요. 무조건 이들은 황금을 찾았어요. 남미도 도라도가 사람이란 뜻이고 엘이 그 사람이란 거, 그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그때 그 사람,
아니라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을 찾아 떠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황금으로 장식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도라도를 찾아서 그 사람, 황금으로 장식한 엘도라도의 땅, 그 사람의 땅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북미에도 황금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북미로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황금이 있다는 곳으로 이제 인디안한테 물어보니까 인디안들이 황금이 저기 있다고 하면서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데 인디안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귀찮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자기 땅을 뺏길까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멀리 보내버리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인디안들이 있는 곳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실제로 인디안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300명이 가면은 100명 남고 200명 죽고, 700명이 가면 600명이 죽고 100명 남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에 스페인 그 원정대가 두 원정대가 동시에 거의 출발하거든요. 데소토라는 원정대가 1538년에 출발하게 되고 1638년에 출발하고 1640년경에 또 다른 이제 원정대가 출발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향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원정대들이 다 황금을 찾아서 떠났는데 황금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는 황금이 있다는 곳으로 갔는데 황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황금이 있다고 알려준 그 인디안을 나중에 찾아가지고 그를 교수형에 매달아 보입니다. 왜냐 그 사람의 정보 때문에 수백 명의 탐험대 병사를 이렇게 되자 그렇게 되죠. 황금이 있다는 곳에 갔는데 거기 황금이 없고 엄청난 계곡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그랜드 캐년이었어요. 그랜드 캐년인데 그거 보면서 우리를 황량한 데다가 인도를 했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읍니까? 세계적인 황금 단지예요, 그게. 그게 황금인 거예요. 그게 황금. 그게 황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스페인 탐험대는 어쨌든 간에 이쪽 지역에 탐험을 했는데 그 동기는 철저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었다. 그리고 인디안과 충돌이 아주 심하고 많았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은 초반에는 인디안하고 충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탐험대가 발견한 게 미시시피 강입니다. 강이야 뭐 원래 있었으니까 발견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미시시피 강은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이죠. 3,700km나 되는데 여기 미네소타에서 여기 미시시피 주가 있고 여기 알라바마 주가 있는데 루이지애나 주가 있는데 이 아래로 흐르는 3,000km나 되는 이 강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 강의 중요성은 뭐가 있냐면 당시에는 도로가 잘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산으로 다니기는 정말 위험한 거고 강을 타고 가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지역을 탐사할 수 있고 강 주변에 이제 소위 특산물이나 살 수 있는 정착촌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버가 들어간 마을들 리버사이드, 리버뷰 그러니까 강 중심으로 미국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강이 가지는 어떤 사회학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시시피 강의 발견이 스페인 탐사대가 이후에 미국이 정착하게 되는데 중요한 미국 내륙에 대한 이 지도 정보,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요. 보면 스페인 원정대가 이쪽을 탐험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인디안들을 만나게 되는데 체로키 인디안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근데 체로키 인디안 중에 세콰이어라는 인디안이 굉장히 그 지성이 뛰어난 인디언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문화에 관심도 많고 유럽이 문자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영어든 스페인은 문자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디안 말을 통합해서 인디안 소위 문화를 부흥시켜 보려고 하는 선각자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세콰이어라는
인디안인데, 그래서 실제 인디안 문자를 84자인가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나무를 세콰이어 나무라고 부릅니다. 세콰이어 나무. 사람이 이만해요. 세콰이어 나무. 보십시오. 세콰이어 나무. 미국 서부에 가면은 뭐 레드우드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천혜의 절경입니다. 각 주에서 특별한 관광 명소는 주립공원으로 부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해야 될 건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52개 주가 있으면 각 주마다 국립공원이 1개, 2개씩, 그 많게는 4개, 6개까지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립공원은 대단하죠. 이것도 이제 미국의 국립공원,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세콰이어 나무, 보통 사이즈가 저 정도 됩니다. 인디안들이 가장 많이 산 집은, 인디안들은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집에서 이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가죽집. 근데 가죽집에서 산 인디안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인디안으로 극소수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인디안들 중에서 이제 소수가 이렇게 살았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이제 흙집에, 이런 집에서 많이 살았어요, 인디안들이. 또 이게 이제 인디안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이죠. 이런 집에서 제일 많이 살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 영화에 나오는 이런 식의 인디안은 극히 드물었고요. 아주 잘 사는 인디안들이 가죽으로 그런 천막을 만들어서 살았고, 대부분의 인디안 집은 우리식의 초가집과 비슷한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콜럼버스에서 발견이 됐을 때, 오늘날 이렇게 각국의 영향들이 그대로 미국에도 이제 수용돼 가지고 남아 있는데, 초반에 어떤 그룹에 의해서 어떻게 발견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걸 보게 됐는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각 주별로 북미는 하나의 국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United States, 그러니까 States가 각각 있는데 국가죠. 네, 남미는 Divided States, 국가가 분열됐고, 그래서 DSA입니다. Divided States of America. 북미는 United,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불 꺼주세요. 그대로 두세요.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미 지역에 영국이 13개 주를 세우고 13개 주의 식민지를 세우고 13개 주의 식민지가 마침내 이제 각 주마다 길게는 150년 정도가 지나서 주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대륙회의를 필라델피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많은 압박과 억압과 핍박과 심지어 전쟁의 그런 그 위협 아래 미국민들이 꽤 많은 숫자가 처형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식의 학살 개념으로 뭐 몇십만 명이 죽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몇백 명이 죽고 뭐 이 정도인데, 이제 당시에 미국인들에게는 그것도 이제 엄청난 학살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는 하나의 국가로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영국이 그 땅을 차지했고 영국이 식민지를 세웠는데, 영국이 식민지를 세운 동기는 영국 역시 경제적인 동기였죠. 그러니까 스페인의 동기하고 다르죠. 스페인은 물질적인 황금을 찾으려고 했고, 영국은 그곳에 식민지를 세워가지고 그 식민지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본국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식민지가 이제 커지게 되는데, 식민지가 커지게 되고 식민지가 독립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또 독립을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더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것만 이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독립선언문인데요. 미국의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마치 국민
그 교육헌장인가요? 국민교육헌장인가요? 그거 했던 것처럼 반드시 독립선언서를 공부를 하고 독립선언문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보물 문서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국민교육헌장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애국자시네요. 저는 저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무궁한 기상과 민족의 얼을 되살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미국의 1776년에 7월 4일 날 이제 13개 주가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만들 때 독립선언서를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의 명문간, 아주 참 문사예요. 최고의 문사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이제 한 서너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When in the course of the human events, 인간의 역사의 과정에서 it becomes necessary, 이것은 필요하다. For one people, 한 민족이 to dissolve, 결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political bands, 정치적인 연합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Which we have connected them with another, 다른 나라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가 인간 역사의 과정에서 때로는 결별하는 때가 필요하다. 그리고 to assume, 새로 시작하는데 among the powers of the earth, 이 땅의 권세들 중에서, 권력 있는 나라들 중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The separate and equal station, 그리고 전혀 구별되어 있고 따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동등한 스테이션, 새로운 위치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To which the laws of the nature, 무엇에 따라서냐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리고 natures of God,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나라가 서야 될 때가 있고, 기존의 한 나라에 붙어 있다가 하도 결별해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독립선언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a decent respect, and of the natures of God entire them,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본성의 법이 그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A decent respect to the opinions of humankind, 인류의 견해에 존엄성 있는 관점에 관하여 requires,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존엄성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국가를 세워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requires,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they should declare, 그들은 이렇게 선언한다. The causes, 목적을, which impel them to the separation, 우리가 따로 독립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는 천명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토마스 제퍼슨이 영국과 한 나라였죠. 그런데 역사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한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일 때가 있고 결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별할 때라는 거죠.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순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결별해야 할 때고, 그 결별해야 되는 때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결별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문장이죠. 이게 독립선언서죠. ushistory.org 정부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이게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더 We hold these truths,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to be self-evident, 이것이 스스로 자명하다, 명백하다, 이것이 스스로 서 있다는 거죠. 누가 세워준 게 아니라 스스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데, 붙들고 있는데, 그것은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that,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천명하는데 they are endowed. 그들은 부여받았습니다. by their creator. 그들의 창조주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with a certain unalienable rights. 절대 배제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that among these are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의 권리, liberty, 자유의 권리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이 목적을 위해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의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영국 사람이고 영국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결별해야 될 때고 그러니까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의 법칙과 역사의 원리 때문에 지금은 결별해야 될 때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야 될 때다. 그런데 우리가 독립하는 이유는 압제를 못 이겨서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이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that to secure these rights.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는 government,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 among men, 인류 사이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deriving, 추출하죠. 그들의 just powers, 공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부정적인 소술은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국의 압제에 못 이겨 우리는 해방 이게 아니고요. 처음 시작을 지금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세 가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 그리고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장해주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정부와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이 정말 멋있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은 여기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기뻐하세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이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이라는 성경책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서. 전도서라는 책이 성경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 전도서라는 책은 쉽게 얘기해서 도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 안에는 인생의 도가 들어있다는 책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코헬렛이란 말은 교사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교사가 말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놓고 히브리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코헬렛, 인생의 교사가 가르쳐주는 지침. 근데 제일 많은 주제는 헛되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 헛되다가 이제 쓸데없다는 뜻이 아니고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전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뭐라면 도를 전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도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 같은 책을 가지고 이름을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Ecclesiastes라고 불러요. 영어의 이름의 뜻은 모임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모임의 책. Ecclesiastes, 또 모임, 교회라는 말인데 모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숙고해야 될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반드시 담아야 될 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전도서의 3장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래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범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과 미국의 국부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쓰면서 우리가 영국과 한 국가로서 태어났지만 범사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분리되어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다라는 전도서 3장의 초반부를 가지고
정치적인 언어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3장의 두 번째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사람이 혼자서 수고한다고 해서 이득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도 못 살지만 정말 부지런한데도 그 사람에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게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일하는 자가 자신 혼자의 수고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들의 고생한 것에 보답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애쓰게 하신 것을, 그래야 사람이 계속 애써서 열매를 얻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만으로 인생을 살아서 어떤 인생 안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이 세상에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젊은 아이들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원리는 이런 거죠. 부모가 잘 살면 자녀도 잘 살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원리에 매몰되어 있으면, 아, 우리 집은 못 살아.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 우리 집은 힘들어. 그러니 나도 못 살까? 이렇게. 근데 전도서에서 사실 가르쳐 주는 건 첫째, 범사의 때가 있고, 두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인간이 가진 역량이 그대로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원리는 부모가 못 산다고 자녀가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원리도 있죠. 부모가 못 살면 자녀도 못 살고, 부모가 잘 살면 자녀도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만 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들에게 그 노고에 대한 싹스 주시고 그 애쓰게 하신 것을 돌보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굉장한 소망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숭고한 이상.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밥 먹고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는 숭고한 이상이 있다는, 그 이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고, 두 번째,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생득적 권리다. 이것을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토마스 제퍼슨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 3장을 가지고 썼습니다. 전도서 3장의 기본적 원리가 독립선언서 초반부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처음 국부들이 생각을 할 때 그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탐험과 수많은 나라들의 경합에 의해서 그 땅이 자기들의 어떤 한 몫으로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했고, 이제는 그런 나라가 세워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세운다.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하고 한 나라였던 영국, 비록 영국이 지금 압제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나라요, 할아버지의 나라요, 선조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이 미흡다, 그게 아니고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로 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역사의 운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역사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네. 만날 때가 있고 결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북미 대륙은 그래서 처음 세워질 때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륙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발견되고 거기에 어떤 나라들이 섰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데, 사실 그 이면에 이렇게 보면 물질을 찾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한 면이 북미 대륙의 표면에 이렇게 있고요, 북미 대륙에 세워진 나라의 이면의 정신에는 실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이 두 거대한 흐름이 북미 대륙에 흐르는 기운입니다. 이 두 흐름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황금을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 황금이 저기 있다고 거짓말하는 그
그 인디안 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가 거기 가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세워진 그 나라의 기본 목적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늘이 인생에게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것을 보장하시는 권리이고, 이런 정부가, 이런 국가가 서기를 바라서 우리는 이런 국가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물론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핍박받고 일제가 너무 이제 거기는 지구상에서 제일 특별한 나라잖아요. 사람이 안 세운 유일한 문명 국가가 일본이잖아요. 인간이 안 세운 유일한 문명 국가가 인간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하도 피해를 입다 보니까 5등은 자의 조선이 독립군임을 선언하고, 그뿐 아니라 이 일제의 만행에 대한 어떤 저항이 있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의 독립선언문에도 보면은 굉장한 명문입니다. 우리도 숭고한 이상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사실상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 이전의 독립선언서들에 대한 그 정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 흐르는 두 가지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첫 시간 바로 이 주제로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땅은 황금을 찾는 사람들과 이상을 찾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미국이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첫 번째 강의여서 오늘도 처음 만나고 해서 또 재미있는 시간으로 선물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랬는데,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